PPT 발표하면서 이렇게 펜을 사용할 기능 이것도 사용이 되나요? 있지. 그럼 제가 한번 음. 보이시나요? 그치. 그리고 이게 PPT지, 그치? 예, 이 펜 그러면 되나요 지금? 되네, 되네. 아, 아니면 치워서 그 예,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해양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석사 때에도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가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약간 음, 오른쪽 어, 그림은 약간 음, 규칙 딱 음, 이 정형화된 파고의 높이와 이 파고와 파고 사이의 이 파장과 이 그렇다면 속도도 동일하다 이 규칙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불규칙한 느낌이죠. 이거를 이제 매번 이제 석사 때도 보면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약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뭐 제 지도 교수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쓰자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책의 간단한 기본 정의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요즘 CFD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정수, 캄워터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면,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파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점점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 파랑도 규칙파에 대해서 한해서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규칙파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뭐 계산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만족하기 위한 그런 공학적인 그런 다른 기법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바다는 불규칙파다.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논문을 규칙파에 대해서 썼지만 실제 대부분 이제 뭐 수조에서야 저희가 규칙파를 만들어서 서로 비교를 한다지만 실제 해양은 불규칙파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에 맞는 불규칙파에 대한 통계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불규칙 신호는 제가 예전에 어떤 퓨리의 급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임의의 불규칙 신호, 즉 불규칙파죠. 뭔가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불규칙파는 퓨리의 급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규칙 해양파의 높낮이도 뭐 불규칙 신호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 기본 전제 개념부터 이제 해양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규칙파를 이러한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이 기호는 파고, 높이, 하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점을 제가 우리가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이 지점에 대한 파도가 지나갈 때 높낮이가 계속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규칙파라면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겠지만 불규칙파는 뭐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갔다가도 왔다 갔다 이렇게 파고의 높낮이가 계속 바뀔 겁니다. 어떤 한 점을 봤었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무수히 많은 성분 규칙파의 합성으로 나타낸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규칙파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규칙파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기 때문에 여기 시그마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개수는 무한대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각각 개별의 규칙파에 대한 이게 식인데 그 파도의 이제 그 앰플리튜드 고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이거 주파수를 결정하는 원주파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 위상의 의미는 예를 들면 이거죠. 사인 0이면 제가 어떤 한 점을 관측하고 있는데 사인 0이면 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상이 사인 10이 돼버리면 이 점에서는 약간 이걸 한 파도로 봤었을 때 처음에 이 지점이 관측되던 게 위상이 10이면 뭐 이 점에서 관측 이게 이 지점이 먼저 관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위상에 대한 것도 좀 랜덤하게 나타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장 핵심은 이러한 불규칙파도 이 파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연구자가 어떤 파도 어떤 예를 들면 인도양 바다를 아주 오랫동안 관측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관측을 해가지고 이런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부위 하나 띄워놓고 파도의 높낮이 측정하는 게 다일 건데 분명 어떤 연구자는 실제 바다에서 이러한 시간에 대한 파도의 높낮이 함수를 구했을 거예요. 이거를 아주 충분한 시간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퓨리에 변환을 해보니까 그 FFT라 해가지고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가지고 이 어쨌든 그런 기법을 사용해 보니까 이런 밀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함수 안에 이 함수만으로 이거를 대표하는 값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바다마다 대표하는 그 파도의 특성이 다를 건데 예를 들면 인도양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뭐 ITTC 스펙트럼으로 인도양 파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파고의 높이들을 측정해서 이렇게 스펙트럼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변환이 왔다 갔다 하게 A를 스펙트럼 함수라 하고 B를 시간에 대한 파고 높이라 하면 A와 B가 어떤 수학적 기법에 의해서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예요. 왔다 갔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A라는 스펙트럼만 있으면 이 바다를 대표하는 시간에 대한 파고의 함수를 그 기법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즉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알고 싶은 건 B잖아요. 시간에 대한 이 파도의 높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파장이 어떻게 될 그런 것들인데 그게 이 함수만으로 이제 결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각 관측 지역마다 당연히 이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를 거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식 자체도 모양은 다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들을 그려보면 이런 약간 거꾸로 된 포물선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FFT라는 기법 그리고 역 FFT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CFD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규칙파입니다. 약간 규칙적으로 이제 배가 규칙파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뭐 저도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수많은 파들이 이 색깔이 높낮이를 나타내는데 수많은 불규칙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지점에 이렇게 프로브를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파고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을 제가 여기 한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함수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A라는 스펙트럼과 B라는 이런 시간에 대한 함수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기법이 이게 퓨리의 FFT인데 이런 기법인데 이 기법을 사용해서 제가 이 빨간색 점들 다시 이 스펙트럼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고 제가 초기 시작할 때 이 CFD에 입력한 스펙트럼의 이론값이 있을 건데 그 이론값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이거입니다. 이 밀도 함수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저런 불규칙적인 해역에서도 이런 시간에 대한 파도의 함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파도가 도대체 몇 개가 있다는 거야. 몇 개가 있다는 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논문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것도 약간 불규칙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다르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한 지점의 0에서 제로 크로싱 어널리시스라 해가지고 한 지점 제로에서 이제 두 번째 제로 지점까지 이거를 하나의 파로 정의를 하고 그때 사이에 이제 이 최고 높이의 차이를 이제 웨이브 하이트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파, 두 번째 파, 세 번째 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뭐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각각 파가 1번 파는 높이가 이거고 뭐 주기가 이거고 2번 파는 높이가 이거고 주기가 이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입니다. 결국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규칙파는 뭐 실제 해역에서는 뭐 관측하기 어렵겠지만 뭐 영구적인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조에서나 이런 데서 의미를 많이 두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순히 뭐 5m의 파고라고 2.5m의 뭐 파고라고 했었을 때 아니 그 웨이브 하이트가 5m라고 했었을 때 이런 뭐 5 곱하기 사인 헥스라는 이런 함수로 그냥 단순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면 이거는 아까 시그마를 써가지고 뭐 시그마 써가지고 여러 가지의 뭐 이런 삼각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저희가 실제로 이 파도를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밀도 함수라는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이제 그런 퓨리의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시간에 대한 파고 함수로 좀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다도 어딘가에 프로브를 띄워가지고 V를 띄워가지고 시간에 대한 함수만 측정만 가능하다면 이 함수에 대한 통계적인 측정 값인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누군가는 그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역으로 뭐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에 대한 파도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약간 이 개념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워낙 파도에 관한 거다 보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러면 이제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궁금한 게, 네. 그럼 실제로 CFD 할 때, 예. 뭐 불규칙파를 쓴다고 하면, 예. 특정 해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건가? 아, 뭐, 어, 그렇게 하면 진짜 음, 음, 좋겠지만 그럴 어, 수가 이렇게 뭐 공개된 거라든지 그런 게 음, 없다 보니까 또 어, 대표적인 이런 스펙트럼이 또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어떤 유럽의 음, 특정 음, 해역에서 음, 만든 뭐 음, 몇십 년 동안 관측한 데이터를 음, 바탕으로 만든 스펙트럼.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ITTC 스펙트럼, 음, ISSC 스펙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합니다. 이런 걸 오케이. 이용해 가지고 그냥 근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규칙파에서는, 네. 뭐, 높이라든지, 어떠면 파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팩터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코릴레이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의 네, 비헤비어와, 맞습니다. 근데 불규칙파의 경우에는, 리얼리스틱한 비헤비어는 알 수 있지만, 네. 코릴레이션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논문으로 적기에는 음, 불규칙파가 이 정확하게 딱 규정 짓기에는 그렇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어려워서 보통 이 선박 모션에 대해서는 음, 이 모션도 통계치를 음,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통계적으로 이런 음, 모션들이 많이 음, 관측된다 식으로. 음, 근데 음,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조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음, 관련 실험한 논문이 하나 있던데 그 일본 교수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내면서 규칙 파워랑도 뭐 이런 다른 결과를 내보이고 있다. 근데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실제 이 바다를 지나갈 때 이 배가 어떻게 될지 그런 리얼리스틱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CFD에서도 이렇게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형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값에서 이 코릴레이션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또 뭐 C 스테이트가 1일 때, 2일 때, 뭐 3일 때, 4일 때, 5일 때 약간 파도가 전체적인 파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해상 상태가 나빠지는 이렇게 음, 저희가 1부터 9까지가 정해져 있으 12까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비포트 스케일이 음. 그거에 따른 약간 좀 전반적인 건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근데 그 시스테이트도 결국
그 베이스는 그거 아이가 레귤러 그 웨이브 아이가 뭐 예를 들어 파고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일 때 뭐 2고 3이고 음, 이렇게 정해지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 저도 처음에 저희가 음, 항해사 시절에는 그냥 눈으로 봤었을 때 파고가 얼마면 비포 더 스케일 음, 뭐 3, 4 음, 이렇게 음, 적었잖아요. 근데 음, 이 뭐냐 여기 ITTC에서 규정하는 시스테이트는 음. 유입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H3 3분의 1이 있잖아요. 안 보, 유입하고 안 예, 보인다. 아, 어, 그렇군요. 이 그냥 지금 파고가 아니라 음, 음, 관측되는 파의 3분의 1, 상위 음, 3분의 1이 파고가 얼마다 이렇게 결정이 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음, 이 아까 제가 마지막에 파를 50개 관측했다면 그 50개에서 3분의 1인 파고에 따라서 시스테이트가 좀 달라져서 음,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냥 파 하나만 보고 시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음. 오케이. 그러면은 약간은 모르겠다. 이게 이런 게 그 연구 방향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불규칙 그 파라고 하는 경우에 네, 사실은 이제 그 레퍼런스가 있는 값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수많은 해역이 있지만 네,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제한된 몇 개 안에서 네,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조정의 관점에서 뭔가 봤다. 예를 들어 그거에 이제 그 뭐 저 뭐지 그, 그 스케일이 만약에 4다. 예를 들어. 그럼 네. 그거의 값과 그러면 이제 규칙 파형일 때의 동등한 4 값이 그거에 대한 어떤 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형 말씀대로 지금 아직 그걸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규칙파에서 음, 파고의 음, 불규칙파에서와 규칙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뭔가 수준이 비슷해야 뭔가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 그렇지. 파고가 음, 동일하다든지.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동등한 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일단 제가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버리지 그걸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에버리지로. 어, 뭐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이제 레퍼런스가 몇 개가 없잖아. 네, 그러면 맞아요. 레퍼런스가 몇 개가 없는 거에 그 웨더 넘버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에 대한 거. 그럼 그거에 음, 이퀴빌런트한 그 약간, 뭐지 레귤러 패턴을 네가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랑 그러면 이제 그거 레귤러 패턴과 그 음, 일레귤러 패턴을 그 동등한 시뮬레이션에 그저 어, 입혔을 때 그러면 네가 말한 이렇게 조정 성능이 이 일레귤러와 레귤러에 레귤러,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음, 그런 것들이 예, 리서치로서 하나의 의미가 있겠지. 만약에 어, 이게 일레귤러 상태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이렇다고 이제 맞아요. 그 전화를 즉, 내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간 뭔가 그 물론 이 케이스 스페시픽한 관점에서는 하나의 트랙 레코드가 될 수는 있지.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엄밀히 이제 아카데믹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맞아요. 이거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먼저 그냥 내가 일레귤러 웨이브 갖고 와서 그 모델 태워서 뭐 음, 했다. 그러면 이게 아카데믹 관점에서의 노블티는 조금 떨어진단 말이야. 다만 이제 그 컨트리뷰션은 크지. 그 인더스트리 컨트리뷰션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아, 방법이 그러면 기존의 레귤러와 일레귤러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면 저는 어떠. 형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걸 하면서도 계속 의구심을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음, 워낙 근데 약간 형께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CFD에서 일레귤러를 구현을 해서 제대로 파도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맞추는 기법 또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저는 음, 거기서도 의미가 있다 보는데 형께서 음. 말씀하신 것대로 레귤러랑 비교를 해야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유입하고를 그냥 동등하게 두고라도 그치, 하는 게 그치.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어, 그렇게 되면은 훨씬 임팩트가 좋아질 것 예, 같은데, 내 어차피 생각엔. 예, 뭐 이때까지 돌리는 것도 다 레귤러니까 그치, 무슨 그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음. 자, 뭐, 다른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너무 재밌게 잘 들었네. 그냥 그 별건 아닌데 네, 그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면 레귤러보다는 실제로는 일레귤러가 훨씬 더 비중을 네, 많이 차지하는데 예, 우리, 그 음, 그럼 우리 논문에서는 그럼 레귤러인
케이스를 이렇게 적용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아까 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제되는 컨트롤되는 이 환경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다 레귤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논문을 보면 거의 파도 관련해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규칙파입니다. 규칙파에서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제 마음대로 파도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파고도 주기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규칙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해역은 구글에 딱 쳐보면 The Seaway 뭐 is irregular, The Seaway on 뭐 Real Ocean에서 뭐 irregular 바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다를 봐도 제가 항상 이렇게 바다를 보거나 강을 보면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는데 제 눈앞에 있는 클라이드 강만 봐도 전부 다 불규칙 바인 것 같아요. 그 배 타고 적도 들어가면 거의 거의 호수처럼 호수죠.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 호수죠. 이제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경욱이 형한테? 나한테. 제가 이제 보다가 요즘은 각종 대학에서 유튜브 자기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유튜브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 강의들도 제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한 명 아주 스펙이 대단하고 뭐 저랑 분야가 비슷하길래 교수가 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카이스트랑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제 교수를 하더라고요. 이 조선과에서. 근데 그 사람이 설명하기로 뭐 나머지는 뭐 조선 분야가 보수적이어서 정말 틀에서 벗어나면 어떤 뭔가 결과를 나올지 그런 말을 하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조선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이 본인이 계속 예를 들면 1편 적고 2편 적고 3편 적고 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는 자기도 리뷰를 많이 해보지만 동일한 현상을 설명할 때 이거를 굳이 문장을 바꿔 쓸 필요가 나는 없다 생각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표절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보면서 저는 매번 바꾸려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절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오케이. 그 스크린 쉐어부터 한번 잠깐 꺼볼래? 제가 하고 있나요,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대정이가 나한테 한 질문을 좀 하영이하고 치명이하고 승만이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어떤 거 말이야? 그러니까 대정이 질문을 다시 요약을 하면 내가 논문을 썼어. 그러니까 이게 하영이가 PTLCA 논문을 썼어. 그 방법을 쭉 설명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이제 다음 논문을 쓸 때 또 PTLC를 써. 그럼 메소드 할 때 똑같은 그림 쓰고 똑같이 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 또 딴 거 하고 세 번째 쓸 때도 똑같이 이제 PTLC에 딱 똑같이 된 거 쓰고 그다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표절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쓰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문장을 바꾸거나 뭐 그림을 바꾸거나 표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쓰면 되지.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이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나? 그냥 내 느낌 얘기하면 뭐 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일단 우리 조성호학 관점에서 예를 들면 프로펠러 벅칠 같은 거의 뭐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그 정도에 대한 정형화된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냥 그 문장을 그대로 써도 그거에 대한 원리 뭘 나타내는 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어떤 그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든 아카데믹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통용돼서 인정하는 거면은 그 문장을 난 그대로 갖다 쓰고 뭐 표현에 따라서 뭐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인용을 뭐 이렇게 탁탁 커트를 정확하게 뭐 하는 그런 거에서는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면 하영이의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사실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통용된 아카데믹에서 그렇게 널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큰 틀에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그냥 그런 느낌 정도 가지고. 하영이는 어떻노? 저도 그 일단은 안 된다가 맞는 음. 답일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제 느낌은 저도 음. 대정이랑 비슷한 생각을 음.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메소돌로지를 개발을 하고 그걸로 토픽만 바꾸면서 이렇게 음. 케이스 스터디를 음. 진행했다고 볼 수 음. 있기 때문에 음. 앞에 뭐 제 연구 리서치 백그라운드나 음. 메소돌로지 소개가 아무래도 음. 겹치는 부분이 음. 많이 있었고 음. 그러면서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음.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관점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저도 대정이처럼 비슷한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거를 이제 자가 표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카데믹한 관점에서 그 논문 하나하나가 아무래도 그 독창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소돌로지가 아무리 같은 메소돌로지여도 또 새로운 논문 안에서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표절로 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럼 치병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 저는, 끊겼네. 저는 그냥 석사 그 할 때 이제 그냥 처음에 그런 거를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는 사이테이션으로 이제 음.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내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항상 음. 사이테이션을 이용해서 뭐 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는 표절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들었었거든요. 오케이. 그럼 나의 답을 얘기해 줄게. 일단 이게 논문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논문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안 된다요, 난. 왜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논문은 뭐냐면 텍스트북이 아니야. 그래서 이미 알려진 이론을 적을 이유가 없어. 거기에는. 논문에는 우리의 아규먼트만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질문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스터디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제 다음 그 이제 논문에서 똑같은 메소드를 써서 다른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내가 앞에 냈던 논문을 사이테이션을 해서 그 메소드를 참고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 메소드를 다시 다 적는 거는 이거는 텍스트북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논문에서.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네가 첫 번째 냈던 논문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첫 번째 논문에 이미 소개를 했잖아. 그 메소드에 대해서. 새로운 메소드라면. 그러면 두 번째 메소드에서는 거기에 뭔가 인핸스드 된 게 있으면 그걸 부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앞에 설명을 못했던 부분 아니면 앞에 설명을 했지만 사용했던 그 피처나 이제 펑션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를 부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앞에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낸다 하는 경우에는 메소돌로지가 없는 거지 사실은 나에게는 새 뉴 메소돌로지가 없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논문은 novelty in method에서는 이제 그냥 점수를 얻기가 어렵고 대신에 그 케이스 스터디 결과로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컨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이제 그 아카데믹 노블티를 넣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 거 이렇게 쓴다라고 뭐 논문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쓰는 그 논문은 텍스트북이 아니라서 어디에서나 그
그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적을 이유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이런 이론이 있다. 예를 들어 뭐고 우리 그 나비아 스톡 이런 이퀘이션 이거를 내 CFD 논문에 적을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은. 왜냐하면 그건 아무나 다 아는 거잖아. 그냥 텍스트 들펴보면 나오는 거잖아. 그냥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쓰는 거는 어떤 팩터에 어떤 것들을 썼다. 만약에 그 팩터가 조금 새롭고 뭔가 남들이 잘 안 한 거면 그걸 왜 썼는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도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다 쓰는 기법들을 굳이 그렇게 아는 거는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그 페이지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너무 그 사이언티픽 아티클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지, 사실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표절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그러니까 자기 표절이, 그러니까 카피 페이스트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딴 논문에 또 쓰지 말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러니까 왜 앞에 했으니까. 앞에 한 거는 그냥 레퍼런스만 달면 되잖아. 어디부터 앞에 논문에 어디부터 어디를 참고해라. 그 문서들을 내가 썼다. 그렇게 한두 줄이면 끝날 거를 왜 이 내용들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적어야 되겠나. 어떤 사람은 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조선에 하는 거지만 음. 그 왜 독자를 불편하게 해서 이 논문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보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이테이션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완전 예를 들면 아까 형 말씀드린 메소돌로지 있잖아요. 그걸 보면 다른 논문에서 이렇게 1부터 100까지를 설명한 거를 그냥 여기 한 줄로 끝내버리면, 그럼 이 사람은 또 이 뭔가 다른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 그러한 또 한 단계를 또 건너야 되고 그런 말을 또 하길래 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논문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야. 논문은 뭐냐면 지식의 축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네 논문을 읽으려면 네 앞에 논문도 반드시 읽어야 돼. 이해가 되나? 이 사람이 이 논문 읽고 난 뒤에 글을 쓰겠다. 이거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어떤 논문을 쓰려면 예를 들어 하영이가 LCA를 쓴다. 그럼 마린 쪽에 있는 LCA를 다 읽어야지만 비로소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한 편을 읽고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한다. 그거는 너무 그 리서처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조금 당연히 불편하지. 왜냐하면 연구 퍼블리케이션은 누가 퍼블리케이션 한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지식을 축적하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자기가 그 체득을 해놓지 못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리서처가 될 뭐랄까 자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사실은.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야. 사실 되게 텍스트북처럼 설명 잘 나와 있고 특히 테크니컬 레포트 같은 경우는 설명 진짜 잘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주 초보자일 때 내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잖아. 그러면 테크니컬 레포트를 보면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 이렇게 첫 번째 이퀘이션, 내가 뭐 써야 되는지 팩터.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리서치 페이퍼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리서치 페이퍼는 말 그대로 그 어떤 그 자기 연구의 어떤 그 인캡슐레이트 된 그런 버전이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오히려 그런 거 하려면 테크니컬 레포트를 찾아보면 되지. 그 교수분이 또 한 말 중에, 그거는 이제 또 저에 해당되는 건데, 이 선박에 대한 실험과 CFD는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자기 말로는 100년도 더 된 곳이라서, 예를 들면 100년 동안 나름 진짜 이름 있는 사람들이 논문을 내고 하면서 이미 이 체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 말로는 이 체계를 너희들이 깨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는 예를 들면 그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형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뭔가 좀 새로운 구조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걸 깨려고 하는 순간 자기도 리뷰어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미
옵티마이제이션이 다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된대요. 이 분야에서는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CFD 연구를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된다. 뭐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돼야 된다. 뭐 초록을 적을 때는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영은 그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옵티마이즈 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익숙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나는 실제로 대정이 네가 보여줬던 첫 번째 논문이나 아니면 다른 CFD 했던 사람들이 쓴 논문을 읽었을 때 사실 잘 이해를 스토리 라인이 뭔가 좀 툭툭 끊겨져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절대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옵티마이즈된 스트럭처는 아니다. 물론 익숙해진 그거는 있을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이미 많이 읽어보니까 같은 패턴을 쓰면 요게 다음에 요게 기대되고 기대가 되니까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옵티마이즈 된 거랑은 좀 다르다. 그게 내 첫 번째 딸. 두 번째는 이걸 깨면 안 되냐? 이걸 깨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이제 헌줄에도 이열된 이제 익숙함이 있지만,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이제 시도하고 바꿔보고. 그래서 누군가가 읽었을 때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읽어봤을 때 이게 더 잘 읽히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 내고 그다음 또 내고 하면은 그 뭐랄까 그 패턴들이 조금씩 다양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는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렵게 쓰는 그 버릴 수 있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CFD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 그 뭐랄까 좀 뭐 CFD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법을 한다든가 뭐 뭐랄까 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공하는 사람들이 좀 글을 어렵게 써서 자기 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읽혀지도록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보호하려고 아무나 들어와서 뭔가 쉽게 이해해서 뭔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지금은 논문을 쓸 때도 plain English라 그래서 쉽게 쓰는 그게 더 그 뭐랄까 붐이 분단 말이야. 그 옛날에는 보면 글 쓸 때 뭐 I, you, 뭐 we 이런 거 안 쓰잖아. 안 쓰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건 또 수동태로 써야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글을 간소화시키고 뭔가를 하는데 또 친근하게 하는 데는 그런 그 뭐랄까 그 뭐 대명사들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변화가 된 것처럼 나는 내가 봤을 때는 CFD 스트럭처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런 말 생각이 하더래요. 자기는 딱 예를 들면 리뷰가 오는데 구조가 안 맞으면 바로 리젝트를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그거는 뭔가 되게 뭔가 그래서 저도 그럼 이 사람의 음, 의심을 하고 싶은데 워낙 뭐 네노라는 대학관 이런 데서 또 워낙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 그래서 누구신데 아이 뭐 연세가 많으시나 젊어요. 젊어요. 젊은 저보다 아마 형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워낙 권위 있는 분이 또 저런 말을 하니까 또 특수한 분야잖아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선 분야가 진짜 이 사람들만 꽁꽁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들만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더 여기서 저보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이쪽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음. 저 사람 말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해는 간다. 근데 내가 사실은 저 부산대학교에 예. 이제 정광훈 교수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 하고 이렇게 뭐 논문 심사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 그때 이제 정광 교수님 이제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본인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선과에 이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경향이 뭐냐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되게 내로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정강 교수님하고 심사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약간 소셜 사이언스 관점으로 심사를 하는 논문들이 많거든. 하영이가 하는 LCA 같은 것처럼. 그런 게 있어. 그런 거일 때 내가 이제 논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하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정강 교수님이나 이제 조선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소한 그런 마음 느낌을 많이 그렇죠. 가지고 계시거든. 근데 나는 마찬가지로 네가 대가라고 하는 그 사람 역시 똑같다고 생각을 해. 그 분야에서 쓰는 논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하지만은 만약에 이걸 그 다른 분야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챌린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 그거는 어.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 뭐 대가인 거는 그러니까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의심할 바가 없겠지만 글을 쓰는 관점에서 네가 꼭 그 사람의 조언을 이렇게 몸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한테 한 조언이 아니고 그 학교 대학원생들한테 그렇게 특강을 하길래 제가 봤는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조선과에서 입학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학사랑 석사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침 2021년에 올라왔길래 봤는데 며칠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런 사람들은 뭐 저렇구나. 근데 그치. 형 말씀대로 인정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형이나 이 소셜 사이언스적인 걸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 글처럼 적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맨날 수치가 어떻게 나고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뭐 압력 분포가 이런 걸 설명하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규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어렵고, 또 보면 역도 분명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형께서 하시는 분야에서도 약간 이렇게 서로 여기 어렵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아, 그래. 그럼 뭐 오늘 다른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없는가요? 네. 그러면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정이하고 치병이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 있는 거 알죠?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한 5시 반쯤에 5시 원래 반이요? 그쯤 알겠습니다. 너희 그 기차 타고 올 수 있지? 저는 거리를 보니까 어. 1시간 반이면 걸어가더라고요.